시너스 죄인들이 개봉했습니다. 올해 개봉작 중 가장 예상을 웃도는 평가와 큰 흥행을 기록한 작품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일단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눈여겨보는 지표인 시네마 스코어가 A. 근데 이 영화 R등급의 청불입니다. R 받고 A 찍은 건 1986년 에일리언2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고요. 대복날 썩토는 무려 100%를 찍어버립니다. 드랍률도 미미에서 북미 개봉하고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97%죠. 많이 아시는 건 아니지만 포스트 트랙도 참고할 만하죠. 초기 반응 데이터, 입소문 예측 지표엔 탁월한데요. 최고점인 별 5개, 긍정평가 92%, 강력 추천 84%였습니다. 흥행도 좋았죠. 제작비 9천만 달러, 마케팅비 포함 1억 5천만 달러로 북미에서만 2억 6천만 불을 벌었고 지금까지 전세계 총 수익은 3억 4천만 달러 되겠습니다. 뭐 이쯤 되면 시너스가 아닌 위너스죠. 그래서 정말 궁금해졌고 꼼꼼하게 영화를 봤더니 속편의 리부트 3부트가 난무하는 헐리우드에 정말 간만에 등장한 프랜차이즈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오리지널 스토리, 델타 블루스라는 현대 음악의 원류를 매개로 한 남부 고딕 하이 컨셉 호러 액션인데요. 감독은 크리드 블랙팬서의 라이언 쿠글러, 주연은 역시 크리드 블랙팬서에 출연한 쿠글러 감독의 페르소나 마이클 B 조던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화가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보고 알아도 좋을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Come on, open the door. Let me on out of here. Stay. It's you? Of course it's me. Open the door. That ain't your brother. 영화의 도입부 애니메이션에선 음악이 생과 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초자연적 존재들과의 경계를 허무는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풉니다. 사실상 이 영화의 핵심 3요소를 담은 말인데 그것은 음악, 뱀파이어 같은 초자연적 요소, 역사와 문화죠. We've been gone a long time. We back now. 1932년 미시시피주 북서부 델타 지역에 위치한 도시 클락스데일. 두 명의 쌍둥이 형제 스모크와 스택이 7년 만에 시카고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주크 조인트를 열려는 이야기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마이클 B 조던이 1인 2역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마이클은 두 캐릭터의 목소리, 말투, 움직임, 표정, 눈빛까지 다르게 구사하고 이걸 하루에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촬영을 했다는데요. 무조건 한 장면을 2번 이상 찍고 대역 또는 빈 공간을 상대로 자기가 할 상대의 연기를 상상하면서 맞춤 연기를 해야 합니다. 타이밍과 카메라 동선도 맞춰야 해서 리허설도 계속 반복했고요. You twins? Nah, we cousins. 근데 이게 정말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 형제가 투닥거리는 것만 봐도 시간이 갑니다. 이 둘을 나누는 착장이나 그동안 형제들이 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풀겠습니다. Y'all ready to drink? Y'all ready to sweat till y'all stank? 어쨌든 이들이 고향 땅에 온 이유는 뭐냐? 바로 술집 주크를 열기 위함인데요. 가뜩이나 인종차별과 흑인 탄압이 만연한 그냥 집 밖으로만 나가도 목화밭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노동을 해도 농장 화폐로만 받는 이 동네에 페도라 쓰고 권총 차고 술을 잔뜩 싸들고 흑인들만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며 놀 은밀한 술집을 만들겠다는 패기가 오지죠. 이렇듯 두 형제가 딱 하룻밤 사이에 기묘한 이야기를 위해 스토리를 착착 진행시키는 가운데 카메라가 수시로 비추는 인물은 형제들의 사촌이자 이 영화의 음악 중심 세미입니다. But it also can pierce the veil between life and death. 형제는 블루스에 기가 막힌 영적 재능을 지닌 세미를 주크의 하룻밤 무대에 세우려 하고 기차역 하모니카 블루스 달인 델타 슬림, 스택의 전 여친인 메리, 식료품점 중국인 부부 등 거기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이들이 세미 말대로 짐크로우법이 없는 술집 주크에 모인 그날 밤 음악으로 생과 사,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된 순간 We heard tale of a party. Don't let them in. 뱀파이어 랩믹을 비롯한 악단 3인방의 방문을 받게 되고 We ain't gonna kill every last one of you. 그때부터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호러 액션이 펼쳐진다는 여기까지가 영화 시너스 죄인들의 스토리라인이 되겠습니다. I am your way out. Don't cry. It's all better now. 처음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난린가 싶었습니다. 뭔가 과대평가받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생동감 넘치는 연기에 시적인 대사 리듬있게 뱉는 맛 좋고 깔끔하게 치고 나가는 전개감, 은연중에 불쑥불쑥 보이는 당시 사회상, 델타 슬림이나 세미가 한 곡 좀 뽑으면 그게 또 기가 막힌데
액션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인 드라마 파트에서도 꽤나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전 포스터에서 발견했는데요. 이 영화의 작중 시점인 1930년대엔 헐리우드에서도 인종 편견과 검열이 심했습니다. 흑인이 헐리우드 주류 작품에서 총 몇 자루 차고서 갱스터 형사 자경단 같은 중심 캐릭터로 활약한 게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의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부터입니다. 가령 샤프트 같은 거 말이죠. 여담이지만 세뮤얼 잭슨의 리메이크작도 있었고 아이작 케이지의 주제곡도 죽였죠. 아무튼 그 시대에 실제로도 범피 존슨 같은 흑인 갱스터들이 있긴 했지만 흑인 지역 내에서만 움직였을 뿐인 이런 작중 시점에 흑인 캐릭터가 톰슨 기관총을 뱀파이어에게 갈겨대는 액션을 벌이는 건 전무후무하다는 것이죠. 이렇듯 흥미진진한 허구이고 스택 스모크 형제의 원데이 술집 오픈 계획은 몽상에 가깝지만 꽤나 그럴듯합니다. 형제에겐 충분한 과거가 있고 그럴 만한 실력도 있기 때문인데요. 잔인한 시대여도 난놈들은 난놈들입니다. 큰 틀은 로버트 로드리게즈의 황혼에서 새벽까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건 주인공들의 소굴로 뱀파이어가 들어와서 벌어지는 하룻밤새 일이죠. 다만 영화의 장르성은 좀 더 광범위합니다. 아까 하이 컨셉 호러라는 말을 했는데요. 하이 컨셉이란 참신하고 간결하게 짧은 설명 안의 주제와 상징, 아이디어가 응축되는 걸 의미합니다. 가령 흑인 남친이 백인 여친 집에 갔다, Get Out, 소리 내면 골로 간다, Quiet Place, 도플갱어가 날 죽이러 왔다, 어스. 그럼 시너스 죄인들은 1930년대 남부에서 흑인 쌍둥이 형제가 뱀파이어와 싸운다가 되겠죠. 거기에 길진 않지만 세미가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순간 뮤지컬 영화를 상회하는 음악적 압도감이 있고 인종 문제, 앞으로 초현실주의 같은 정신적 주제, 사회적 논평까지 영화상으론 고작 하룻밤 2시간이 좀 넘는 러닝타임에 다 담아 압축적이고도 오락적으로 풀어갑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각본 전반부의 단단함인데요. 형제가 폐허가 된 제재소를 사서 주크 조인트를 오픈하기 전 주변부를 천천히 훑어가며 탐색하고 인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감정을 내비치고 긴장감의 나사를 천천히 조여나갑니다. 각본이 이 영화의 심장이자 엔진이라 이 힘으로 결국 영화가 끝까지 가는 건데요. 시대와 각자의 삶에 대한 은유가 너무 훌륭해서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은 그 캐릭터의 사각지대를 저도 모르게 그리게 되죠. 이 1시간 1막이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Get back inside. 뱀파이어 습격이 벌어지는 이 막에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뱀파이어 전설의 주요 특징들이 등장합니다. 말뚝마늘 은같은 약점과 초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설정인데요. 특유의 안광과 줄줄 흘리는 침이 추가된 백미입니다. 결점을 꼽자면 뱀파이어 랩믹이 주크에 다가온 동기가 살짝 모호합니다. 그리고 공간 연출의 질서가 없는 편이지만요. 이건 정말 사사로운 것이고 이 영화는 끝까지 활기차고 관능적이며 특히나 R등급 체액과 아이스크림 맛을 잊을 수 없게 합니다. 모두가 음악에 미친 황홀경의 롱테이크는 이따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직접 등판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영화 역사에 남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인 초월적인 시퀀스입니다. 티켓을 사서 볼 가치가 넘치는 영화예요. 많은 평론가들이 이 영화가 IMAX 카메라랑 울트라 파나비전 70을 결합해 대단한 비주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만으론 와닿지가 않습니다. IMAX 카메라는 일반 35mm 필름보다 훨씬 큰 70mm 필름을 수직으로 씁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높고 선명하고 화면 정보량도 많은데요. 그럼 울트라 파나비전 70이 뭐냐? 렌즈입니다. 그것도 아나무픽 렌즈라고 하는데요. 아나무픽의 원리는 촬영할 때는 이미지를 수평축으로 압축하고 영사할 땐 그 압축을 쫙 풀어서 엄청 넓은 완전 초광각 와이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배너 같은 대서사시에 딱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IMAX 카메라에 파나비전 70 전용 아나무픽 렌즈를 물려서 찍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IMAX의 1.43대 1, 울트라 파나비전 70의 2.76대 1, 두 화면비를 넘나드는 비주얼을 보여주죠. 이게 왜 빡세냐면요. 아까 IMAX 카메라 필름은 수직, 울트라 파나비전 70 렌즈는 수평 압축, 즉 기본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왜곡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걸 잡기 위해서 계속 교정하고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요. IMAX 필름은 엄청 큰 데다 상당히 민감해서 필름이 손상되면 돈이 무진장 깨집니다. 이 카메라와 렌즈와 필름을 위한 인력들이 다 따로 있고 장비 대여 일정도 철저하게 잡혀 있어서 한번 꼬이면 정말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경험을 위해서 굉장한 리스크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화가 재밌고 즐겁다는 거. I don't believe in magic, just power. 영화는 배경 지식을 모르고 봐도 좋지만 알고 보면 더 재밌어집니다. 일단 작중 시점과 장소, 1932년 미국 남부 미시시피입니다. 여긴 인종차별법인 짐크로법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휘되던 곳인데 차별의 범주는 그냥 생활 기반 전체였고요.
짐 크로우라는 이름도 1830년대 백인 배우가 흑인을 희화화하며 공연했던 캐릭터 이름이니까 법의 이름 자체가 모욕적인 고정관념인 셈이죠. 암튼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영화 속 기차역 장면에도 나오지만 학교나 병원 등 모든 공공시설에서 분리되는 건 기본에 그마저도 흑인들이 쓰는 곳은 죄다 시설이 열악했고요. 투표권도 없고 걸핏하면 패거나 죽였고 지역당국은 방조, 백인 지주가 다수의 흑인을 소장농으로 착취해서 경제적 자립도 불가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미시시피 인구의 약 50% 이상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런 이곳에 두 형제가 술 싸들고 딱 와선 폐건물 매입하면서 KKK 단원 앞에서 총까지 꺼내는 건 이 동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스택은 백인인 메리를 사귀고 스모크의 전투 능력까지 보고 있노라면 이 동네는 형제의 야망을 펼치기엔 좁고 답답했겠다 싶어요. 이들은 1차 대전 참전 용사였고 제대 후 시카고 암흑가에 슥 녹아들었다가 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가져온 술이 이탈리아 와인, 아일랜드 맥주입니다. 이게 상징하는 건요, 시카고에서 불법주류 밀매를 했던 두 세력, 악명 높은 마피아 알카포네 산하의 시카고 아웃핏과 아이리시계 조직인 노스사이드 갱의 자금원을 털어서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남부, 아이리시 갱들은 북부에 있었고 그래서 맥주도 시카고 북부 물건이란 말이 나오죠. 어쨌든 두 조직은 상당한 대립을 겪었는데요. 형제가 미시시피에 오기 딱 3년 전에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이라는 악명 높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카고 아웃핏이 노스사이드 갱의 리더인 벅스 모란을 죽이려고 기관총을 난사했는데 모란은 살았으나 조직은 거의 괴멸됩니다. 이 사건으로 알카포네에 대한 수사망이 확 좁혀지면서 시카고 아웃핏도 점차 힘을 잃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알카포네가 유죄 때려 맞고 교도소에 들어간 게 언제냐? 1932년입니다. 이 혼란의 공백 속에서 형제는 술을 털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블루스를 좋아했던 삼촌 제임스에게서 이 영화에 영감을 받았고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걱정 근심 내려놓고 밤새 신나게 놀자는 내용의 60년대 블루스곡 웽댕 두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럼 영화 속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음악 델타 블루스는 뭘까요? 델타 블루스는 이 당시 미시시피 델타 지역에서 탄생한 블루스 음악의 원형을 말하는데요. 이 장르가 위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대 대중음악의 기원입니다. 델타 블루스가 시카고 블루스랑 이어지면서 결국 로큰롤을 지나 락과 팝뮤직까지 넘어왔고요. 델타 블루스의 12마디 형식도 그간 아주 보편적으로 쓰였던 터라 비틀즈의 존 레논은 대놓고 로큰롤은 블루스에서 나왔다 라고 언급했고, 극중 세미가 치는 슬라이드 기타 주법은 지미 앤드릭스, 에릭 클랩튼 같은 레전드들이 자기 곡에 반영했었죠.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는 극중에 잠깐 기타 주인으로 언급된 찰리 패튼 등의 델타 블루스 뮤지션들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을 정도, 즉 현대음악의 뿌리입니다. 둘째, 인간의 근원적 감정을 건드립니다. 세미가 부른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억압과 차별, 빈곤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노래하거든요. 이건 동서고금 시공을 초월하는 주제로 현대음악의 감정적 토대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힘들 때 뽑히는 음악이 진짜죠. 게다가 단순한 코드로 즉흥 연주를 하고 청중에 따라 그 자리에서 가사와 멜로디를 바꾸는 것도 특징. 세미가 허밍으로 예열을 하면서 연주에 확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즉흥성을 반영한 묘사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 음악가 루디 꼬란손이 왜 헐리우드 1티어인지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전 루디 꼬란손의 가장 큰 특징을 편성의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스코어라고 한다면 대체로 편성적으로나 화성적으로 수려했죠. 루디 꼬란손은 분명 제대로 배운 음악가지만 그 관성에 좀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니멀하고 반복적이지만 뇌리에 박히는 아르페지오를 풀다가 돌연 확장감을 주면서 흐름이나 관성을 깨버립니다. 악기톤도 이땐 이거 저땐 저거 이런 공식이 없죠. 전 이 영화 최고의 트랙을 Why Are You Here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곡을 들어보시면 루디 꼬란손의 발상과 도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This gift can bring healing, but it also attracts demons. 이 영화에선 후두교와 뱀파이어 전설이 교차합니다. 후두는 아프리카 주술, 유럽의 민속신앙이 결합된 민간 주술로 교단으로 조직화된 부두교보다 개인적이고 개별적이죠. 남부 고딕 특유의 분위기에 이런 주술까지 깔아뒀으니 뱀파이어 전설과도 착 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도 남부 뉴올리언즈 배경이었죠. 영화 속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뱀파이어가 초대를 받아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Oh, we heard tale of a party. Thought y'all done forgot about me in here. Come on, open the door, let me on out of here. Of course it's me, open the door. 1897년 브램 스토커의 고전 드라큘라에도 이 설정이 담겨 있는데요.
아주 과거의 유럽으로 가면 개인과 가족을 성스럽게 보호하는 공간인 집에 악령이나 초자연적 존재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라는 민속신앙에서 출발해 개인의 허락 없이 물리적이거나 영적인 경계를 넘어선 폭력을 저질러선 안 된다 라는 현대적인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영화에선 이걸 긴장과 극적 전개 장치로 제대로 써먹었고요. 남은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직접 등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스택과 스모크 형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번 인터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들은 가진 거라곤 와인과 위스키뿐이었고요. 주크라는 이름의 술집을 열죠. 전 이들이 금주법 시대의 알카포네의 이탈리아계 조직인 시카고 아웃핏과 아이리시계 조직인 노스사이드 갱들의 자금원인 밀주를 훔쳐서 돌아왔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맥주도 시카고 북부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7년 동안 시카고에 가 있던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Yeah, no, absolutely. I think your intuition is definitely accurate. We crafted them in their story, and we wanted to base everything on research and cultural accuracy. And in our story, we heavily imply that they were involved with the criminal underworld there in Chicago. They were involved in with the bootlegging industry. They were involved with just about everything that was illegal, that was happening in Chicago during the period following the First World War. The film is about community, and also it's about people that are outsiders, at that time during that era, and people who had to make a way for themselves, outside of that period's definition of whiteness. And at that time, Irish people weren't considered white. Italian people weren't considered white. Polish people weren't considered white. Jewish people weren't considered white. And what you'll find is in some of these major American metropolitan areas, people that were parts of these communities would find themselves, kind of as immigrants in the city and trying to find a way to live out the quote unquote American dream, but they had to live it out outside of the confines of the law, because there wasn't really a way for them to climb economically within the confines of the law. We kind of saw the twins as trying to find a way in this scheme. There's a section of Chicago that during that time where the black folks were, called Bronzeville. We kind of saw the twins as being immigrants to the city of Chicago, and because they had spent time in the First World War fighting with the military division that got kind of be known as the Harlem Hellfighters, but they would have had experience around soldiers that were Italian American, soldiers that were Irish American, and maybe found a way to kind of liaise with all of the businesses there, using their skill set that they had developed in the military and in Mississippi. 마이클 B. 조던이 쌍둥이 형제로 1인 2역을 합니다. 두 형제의 구분은 코스튬으로 쉽게 가능했는데요. 빨간 모자는 스택, 파란 모자는 스모크. 근데 인터넷에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각 범죄 조직을 상징한다든지 캐릭터의 감정이라든지. 근데 전 그런 상징보다 그냥 딱 코스튬 디자인, 오로지 영화적인 접근으로 봤거든요. 이 디테일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Yeah, it's definitely intentional. We worked with Ruth Carter, our costume designer, and I just kind of utilized some tools that I had learned from working on those comic book films. And with the Creed franchise, you can kind of be, considerate of the graphic nature of the medium. And when you got a bunch of characters, something that I always like to do is kind of break down the color story and see where characters line up and see if there's anything that we can do that's not too on the nose, but can help the audience with the storytelling. And it's a one-day movie. We knew that Smoke and Stack would just have a chance to wear one outfit. I was very interested in layering them, in the tradition of the one-day movie. You do the right things. You're From Dusk Till Dawns. Your green rooms, and when you have like a one-day horror movie, it's always great to see how the costume devolves. And with the 1930s menswear, there were a lot of layers that would happen. Men wore suits and you had an overcoat and an undershirt and usually a shirt under that and a hat and all these different accoutrements. So I was very interested in starting them out in full suits, and then as the night goes on, the costumes change.
But I did know that it would be great to have them in two different primary colors. And I wanted them to also, I kind of learned a technique from a storyboard artist that I've been working with for a long time named Louis Gonzalez, who did a lot of work at Pixar. And he would always talk to me about silhouettes, wanting to make sure that characters had different silhouettes. Like he had learned that from storyboarding cartoons. And a lot of times in Pixar, like if you look at a movie like Up, their visual motif, their silhouette was bricks and balloons. You know, like characters that are shaped like bricks are the characters that are more steadfast in their ways, more unlikely to change. And then characters that are shaped like balloons, you know, have a different, more positive outlook on life, more adventurous, you know. And they did that and it comes down to the silhouette, you know what I mean? And so that's something that I've always tried to think about. And you know, with their hats, you know, I wanted them to have like two different profiles. So if you just looked at the shape that they cut, you know, you would know instantly which one was which. But also in consideration to Michael B. Jordan's performance, I did want to challenge ourselves and get to the point where the characters take their hats off and they don't have the primary colors on anymore, and you still know which one is. You still know the difference, and that would be based, you know, totally on his performance, you know. And I think that he was so good in the movie that we eventually got there. 영화 속에 나오는 주쿠라는 술집이 남부 지역 흑인들이 비밀스럽고 자유롭게 즐기던 주쿠 조인트를 의미하기도 하나 여러 음악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그 주크박스의 중의적 표현인가 싶었거든요. 음악의 여러 장르를 망라하는 시퀀스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때 오래된 작동이 잘 되는 그 주크박스가 갖고 싶어서 이베이 같은 곳을 뒤졌는데 주크박스가 대체로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에서 생산이 됐더라고요. 이런 맥락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I'm not as versed in the research behind jukeboxes and how they got their names, but I always assume that, you know, it came from the name of the juke joint in that history. You know, Highway 61, you know, is the highway that runs from the Mississippi Delta up, you know, up through Chicago, and that was a thoroughfare for all Mississippians, but specifically African American Mississippians who migrated from south, you know, into the cities, and you know, that's how you get Chicago blues, you know, the electric blues. Yeah, I always imagine that juke boxes are got their name from juke joints. I just don't. I haven't done like the specific studying and the research, so I wouldn't want to confirm it, you know. But yeah, I think that's a very astute analysis for sure. 전 영화 저널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 멘토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난 음악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발견했다고 믿는다.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만 영화 속에서 블루스는 우리가 가져왔다 라는 대사를 그것과 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음악을 인간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 가져와서 흑인들이 번영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I mean, I think that I mean, it's such a interesting observation that your teacher had about music being discovered and not created. It's not something that I ever considered. I think in the film, what the character Delta Slim is referring to is the practice of telling stories through song and translating emotion through song, and in the tradition of it. It's extracted from a larger scene that we cut down, but the idea is that Delta Slim, his character, he came from a religious family too, similar to Sammy, and he had been ostracized by his family for making the type of music that he made. You know, these are the first people to kind of judge him. He recognizes some of the shame that Sammy carries, and he's trying to tell him this information as a balm for him, just kind of looking out for him and giving him some historical context for what it is that he does, and lets him know that what he does is sacred as well. In the historical context, this music that they make in Mississippi, you know, it has its lineage from the continent, you know, from thousands of years before this 19-year-old kid. You know, so I don't think that the line on the surface is trying to be commentary on the discovery of music or how music became invented or anything like that. You know, he's really just trying to be an elder statesman for this kid and give him some context for something that he's struggling with, that he's probably going to struggle with for his whole life. You know, he's trying to give him some information that could be helpful.
그 술집 주크에서 뿌리를 탐색하고 역사를 아우르는 기가 막힌 시퀀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 블루스부터 90년대 힙합, 최근 느낌인 라체 비트까지 나오는데요. 이 시퀀스 아이디어는 시각적으로는 되게 비현실적인데 담고 있는 건 당신들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바꿔오고 지켜왔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영화를 명맥에 대한 주제를 영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런 비현실적 시퀀스를 설계한 과정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The idea kind of came to me while I was writing. It's something that I was trying to do. I often like to work with midpoint scenes because I always find them challenging in screenwriting. And to me, the midpoint is kind of always where when I'm watching a movie, I know if I really like it or not. It's kind of a design feature. You know, movies that I love, always have great ones. I was trying to understand what it was going to be for this movie when I was writing it, and when I wrote the film, it had a different structure than what that film ends up having. You know, when we finished the editing, which is normal. That's normally the case for most movies. This particular structure, when I was writing the script, I needed a hook in the middle of it, and I was kind of searching for it, and I realized that with this being a movie has supernaturally like horrific things in it, you know, these characters are all gonna come face to face with some real horrific vampire violence. I thought that it would be really cool to open up the supernatural to something really positive. That thinking is what led to the scene. It's rooted in this idea that this type of music, Delta blues music, is like the greatest artistic contribution that I think our country has made to global popular culture. You know, out of this music, it's kind of birthed every popular form of music that has existed internationally. These people who made it and popularized it, I think did so because they were trying to affirm their humanity at a time when it was being denied. I was thinking about how crazy of a concept that is, that these people who were living at a time where their own government did not see them as human beings. They were just trying to get by and find a way to enjoy life. And these people who had the luck of being born black at this time, had the rotten luck of being born black at this time, they would never get to see what would come next. You know what I mean? They would never get to see like what would come of their culture. You know, they would never get to see what their ancestors would be like, and they were also cut off from the knowledge of their ancestors before in many ways too. So I thought, wouldn't it be cool if this is a movie where vampires can fly? Wouldn't it be cool if we could have a fleeting surreal moment where these people occupied the same space as people who they were affected by and people who they were going to affect that they would never get to meet. And it was also just like an ode to that feeling of being at a great party where the music is perfect and somebody is extremely gifted and like in the zone playing music right in front of you and everybody has the cultural context for what they're witnessing.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everybody's, I think most people have been in a situation like that and they know that you feel like you're kind of floating and it's a very human feeling. It's a very recognizable feeling. You know what I'm saying? So I was like, oh, wow. Well, maybe I can work on my filmmaking team and I can translate that experience cinematically. And maybe it can work for people. Maybe I can give them that feeling of like wonder and euphoria and just like out and out strangeness. Like that should come when you're watching a good movie. You know, like just that overall, like, you know, like all of my favorite movies had those moments where I'm like, man, what is going on? You know, and it's usually like when it's the best, it's right in the middle.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where you think you know what you're in for, and then the filmmakers go, yeah, well, how about this? Which is, you know, exciting. Like, you know, I think about like Jurassic Park was when I thought about a lot with this movie where, you know, you're in this movie and you know, you think you understand what you're in for until like the Velociraptor like uses a doorknob. It's like, oh man, like, you know, it's like, oh man, this dinosaur is like opening a door. That's not right, you know, but it's happening. So I was looking for trying to get an audience that feeling, you know what I'm saying? And because it's a supernatural movie about music and vampires, you know, it's like, all right, well, why is this vampire here? What does the vampire want in this movie at this time? You know, and once that scene kind of came to me, I was like, oh yeah, everybody would want this. You know what I'm saying? But especially a vampire that's in the logic of what we have because of this curse, he cannot go to the afterlife.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the body is all he has now. You know, like wouldn't he want to find a way to experience that reconnection? You know what I'm saying? So it's like, oh, this is what the whole movie is about. You know what I mean? Like it hit me, and then we had to be willing to take the risk of, at that point in the movie, either you in or you out. You know what I mean? Like with the audience.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you know, some people might watch that and just call bullshit. You know what I'm saying? And say, yeah, nope. You know. But if we can get somebody to be in,
You know what I mean? Then we got him for real. That was and all of my collaborators. You know, Ludwig. You know, obviously, but then we had Akaman Jones, who's our choreographer, and Ruth Carter, who did all the costumes, and you know, my producers, Zenzi Kugler and Seba Hanyan, who had to be in on it. They read the script first, and they both were like, "Yo, what the f is going on with this?" You know what I mean? When they first read it, you know, like in you know, my production designer, Hannah Beekler, and all they're all Archipel, my cinematographer. Everybody had to be in on this idea. My visual effects supervisors, Michael Rowland, and the visual effects producer, James Alexander. You know, everybody had to be in. You know, like, and it took a level of commitment. And also, like, I got a lot of gratitude because they trusted this crazy idea. You know what I mean? Like, you know, yeah. 시너스는 정말 정교하고 역사적이면서 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도전이었고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참 잘 됐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감독님의 감회를 좀 듣고 싶고요. 곧 작업할 차기 프로젝트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국의 관객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또 어떤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m working on a television show, a pilot, because I've never done, you know, I'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and I've never done any, like, television before, so I'm excited for the challenge. And answer is kind of related to that. You know, like, what I want Korean audiences to take away is I want them to just have a great time at the movies. You know, this movie was made for the cinema. You know, this is a movie made to be watched on the biggest screen possible. We shot, you know, in a way that has never been done before. You know, we used IMAX film cameras and combined those with Ultra Panavision 70, which is the widest format that you can shoot on when it comes to film. 65 millimeter film, both cameras. We got the tallest, most immersive format combined with the widest format possible. Never been done before in a feature film release. And that was because, you know, coming off the pandemic, coming off the 2 strikes that we had in Hollywood, and our lifestyles changing, you know, all of this bandwidth and you know, the streaming content being made, like the big shift that happened with the tech industries kind of jumping into the entertainment fray. This movie was made by people who had a fear of this social practice that we do going away, and we all love it. Like, it's the reason why we do what we do. And we made this to be seen in the biggest theaters possible, you know, reacting to it. And the film was made to just be enjoyed, man, by you know what I mean, and for the love of the art form. I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You know, it's one of the countries that we traveled to and prep on Black Panther. We shot there, you know, and then when it was time to put the film out in the world, you know, our whole cast and crew traveled there. You know, I love the country, and I'm heartbroken that I couldn't get out there, you know, in this release. But man, the support that we felt from the community there, man, is something that I've never forgotten, and I can't wait to get back there. You know, I gained about 10 pounds there each time I go. You know what I'm saying? From eating all that good food too. But yeah, man, like so I'm just hoping that it's a good time at the movies for folks, man. You know what I mean? Like people deserve to go see something exciting. So that's what we tried to give you guys. 네, 어떠셨나요? 라이언 감독은 블루스 틀어놓고 영화 얘기만 밤새도 모자랄 만큼 이야기꾼이었고, 왜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헐리우드에서 거장의 자격을 갖춰가고 있는지를 전 이번 인터뷰로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영화를 주크에 모인 사람들처럼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도 영화를 함께 본 친구들과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시너스 죄인들은 지금 극장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Y'all ready to sweat till y'all stank? Y'all have a nice night.